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박병선이라고 합니다. 대략 30년 조금 넘게 화학공장에서 근무를 했고 2018년 여름쯤에 제가 은퇴를 하고 지금 바로 2019년 1월 달에 화공안전기술사 시험을 치러서 화공안전기술사 시험 자격을 취득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제가 한 일은 주로 화학공장의 엔지니어서부터 공장장 안전환경 쪽에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화공안전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가 경험했던 시험의 노하우,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추세를 반영해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먼저 화공안전기술사 시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시험은 어떻게 치르는 것인지 잠깐 여러분께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물서부터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하기 전에 간략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화공안전기술사는 화학공장, 화학산업에 있어서 설계, 연구, 계획, 설계, 건설, 운전, 유지, 관리, 폐기, 전 생애에 걸쳐서 안전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다음에 지도 감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술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화공안전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기술사의 정의를 잘 먼저 우리가 함께 숙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사법에 보면 제2조에 기술사라 하면 해당 기술 분야의 고도의 전문 지식, 실무 경험에 입각해서 응용 능력을 보유한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공안전기술사는 화학산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이 지식과 경험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응용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는 아주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의 시험 범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대략 큰 제목으로 산업안전공학, 이를테면은 하인리 법칙, 인간공학,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곧이어 이번 첫 시간 위험물을 시작할 텐데, 위험물의 종류, 분류, 그 다음 누출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위험물에 따라서 안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러한 분야를 다루는 게 위험물이죠. 그 중에 독성학이 또 하나 산업위생과 관련해서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우리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주로 다루는 독성 분야는 급성독성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법규 규정, 그 다음에 기술지침, 화공안전기술사 범위가 되겠고, 연소, 화재, 폭발, 특히 화학공장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누출, 화재, 폭발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링, 또 이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 예측 범위를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적용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화학 공정 장치의 설계,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안전 장치, 과압 방지를 위해서 PSV,
그다음에 럽처 디스크 이와 같은 안전장치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 공정의 신뢰도, 그다음에 그 안전장치의 신뢰도, 이것을 통해서 공정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이걸 기반으로 공정안전관리 PSM이라고 하죠. 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최근에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화평법, 화관법이라고 줄여서 일컬어지는 법규 분야, 그다음에 안전공학 및 기타. 최근에 이 기타라고 하면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수소 산업이 하이드로젠 인더스트리가 수소차, 수소 경제라고 일컬어지죠. 이와 같이 특별하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러한 주제들이 가끔 화공안전 기술사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러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쭉 한번 준비해서 화공안전 기술사의 합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사실 4교시, 매 교시 100분씩 치러집니다. 그래서 400분 동안 2교시쯤에 점심시간이죠.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3교시, 4교시 다시 100분씩 시험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시험 보러 가실 때 볼펜은 매우 잘 굴러가는 한 1mm 정도 되는 그런 볼펜, 검정색 볼펜을 한 2자루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쓸 때, 필기할 때 가능한 손에 악력의 스트레스가 조금 덜 갈 수 있는 그러한 펜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셔야 되겠고요. 보통 100분 동안 8장에서 10장 정도 우리가 씁니다. 답안을. 그렇기 때문에 이 4교시가 끝나면 사실은 그 손이 힘이 잘 안 갈 정도로 굉장히 큰 고생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볼펜을 좀 좋은 걸, 잘 굴러가는 걸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시험 시간의 특성을 보면, 저희 첫 번째 시간은 13개 문제가, 문항수가 주어지는데 이 중에 10개를 골라서 우리가 답안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100분에, 그래서 한 문제당 10분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00분 동안 1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10분 안에 한 문제는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략 그 1교시에 주어지는 문제는 단답형이라기보다도 단순하게 개념을 정의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 1교시의 문제는 그 어떤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뭐 크게 서론, 뭐 본론, 결론, 이와 같은 그런 논리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2교시서부터 4교시는 6개 문제가 주어지는데 각 교시마다 그 중에 4개를 골라서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 문제에 25분 정도의 시간을 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서술을 해야 되는데, 답안을 서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2교시에서 4교시 이때의 답안 서술 방향은 같은 답안의 내용이라도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답안, 좋은 점수를 받는 포인트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술자의 정의로부터 나옵니다. 전문 지식, 경험, 이것을 통해서 응용 능력. 즉 기술사 시험은 무엇을 보고자 하냐면 응용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안을 기술을 할 때 첫 번째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답안을 기술을 하시는데 서론 두 갈식의 형태로 작성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뭐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요 또는 배경 뭐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응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대략 원리 또는 원칙서부터 이 기술이 된다면, 응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원리 원칙, 내가 생각하는 답안의 원리 원칙을 보강을 해주시고, 결론 부분에는 반드시 따라서 나의 의견은 어떤 것이다. 나의 의견이 이 구체적인 사례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나의 의견은 어떤 것이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답안이 기술이 되면 요 응용 능력이 있다라는 요 포인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답안 작성에서 이러한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하시고, 항상 우리 시험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개념을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유형물과 물질의 분류를 시작을 할 텐데, 첫 번째 이번 시간은 아주 기초적인 사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물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먼저 볼까요? 유형물은 위험한 성질을 갖고 있거나, 이게 위험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본래의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해 요소라고도 합니다. 유해 요소 또는 영어로는 해자드라고 하죠. 해자드. 이 물질 본래 갖고 있는 위험한 성질이죠. 그 다음에 또 위험한 성질을 본래 갖고 있지 않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 위험한 성질이 발현되는 물질이 있을 수 있죠.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은 우리가 위험 물질이라고 하지는 않죠. 물을. 그러나 물을 가열을 해서 고압의 스팀인 경우에는 일정 조건이 있을 때는 이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성질을 갖고 있거나 일정 조건에서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거나 인명과 재산,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 이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의 정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게 hazard, 컨디션, 이거 유해 요소를 갖고 있고, 컨디션, 위험한 조건이 있을 때 화재 폭발을 일으키거나 인명, 재산, 환경, 우리가 요거는 꼭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피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최종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서 어디에 피해를 주는 건가?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인명, 재산, 피해, 환경. 여기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이 위험물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보면, 화학적 위험성, 물질 고유의 폭발성, 연소성, 독성, 반응성, 부식성. 이것은 이따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기준으로 위험물을 정의할 때 나오는 성질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물리적인 위험성, 물질이 지니고 있는 조건이죠. 일정 조건, 온도, 높은 온도, 고압, 밀도, 증기압, 이러한 물리적인 위험성으로부터 위험물을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 위험성, 화학적 위험성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물의 특징은 첫 번째, 공기 중에 산화가 되어 이 산화 반응이 무지하게 빨리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이제 산화 반응 중에 하나가 연소 반응이고, 타는 거죠. 탄다고 하면은 산화제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이것이 일정한 속도로 타서 인명,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연소를 화재라고 합니다. 그 화재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급격하게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폭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물의 특징은 화재,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유독가스를 발생시켜서 인명,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충격, 마찰 등에 의해서 쉽게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충격이나 마찰, 이것은 뭡니까? 주로 폭발물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외부로부터 충격에 의해서 터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반응성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분해가 돼서 폭발적으로 분해가 돼서 열을 발생하고 또는 화재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그다음에 반응 속도가 다른 물질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서 급격하게 발열이 일어나면 그 발열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그 열에 의해서 인명 또는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 이러한 위험물의 특징이라고 하면 대략 화재 폭발, 분해 반응, 그 다음에 유독가스의 발생,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념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위험물의 특징을 기술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 기준과 각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에 대한 분류 기준, 그 다음에 대책, 이러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전에 먼저 이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조금 더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는 지구상의 우주상의 어떤 물체라도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죠.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근데 이 각각의 상별로 각 성질을 보면 압축성은, 기체는 컴프레시빌리티, 압축성이 있는 거죠. 거의 압력에 따라서 그 부피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밀도도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액체는 거의 부피 변화가 없죠. 압력에 따라서. 약간 있다 하더라도 대략 우리가 물 같은 경우는 대략 0.2% 정도의 부피 변화를 가지려면 적어도 10바 이상의 압력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압축성을 갖고 있죠. 고체는 거의 무시할 수 있죠.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부피가 변하지 않죠. 이건 팽창성은 그와 똑같은 압축성하고 거의 반대의 효과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부피 모양 항목을 보면 용기 모양과 부피, 용기의 모양이나 부피. 그러나 고체는 고체 나름대로의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느냐, 플루이디티를 보면 기체 상태의 상은 점도가 매우 작지요. 아주 작은 점도. 그 다음에 액체 상태는 기체에 비해서 점도가 상당히 크지만, 고체는 이 점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고체는 점도 대신 탄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무한대에 가깝게 점도가 크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점도를 갖고 있고, 분자 간의 기상에서의 분자 간의 구조를 보면 분자가 완전히 무질서하게 랜덤 모션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액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을 해서 제한된 부분에서만 이제 우리가 움직이죠. 그 액체 상태의 분자는. 고체는 레틱스 구조,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탈이나 이런 거는 이게 딱 진동 정도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완전하게 질서를 이루는 그러한 형태고, 기체 상태에서 우리가 잔열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응축이 돼서 액체 상태가 되는 거고, 액체 상태에서 융해열을 또 제거를 하게 되면 고체 상태, 그러니까 얼음이 되는 거죠. 물을 우린 경우에는 얼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에너지 함량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상태 변화를 이야기한 거고,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의 관점에서 나눠보면 물질의 조성 변화 없이 관찰되는 성질, 물질의 물리적인 성질, 예를 들면 끓는 점, 뭐 인화점, 전도성, 내열성, 뭐 이러한 물리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물질이 조성 변화 없이 나타내는 고유의 성질이죠.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조성이 바뀌어 다른 물질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에서 관찰되는 성질, 즉 어떤 물질은 자연 분해되기가 아주 쉬운 물질, 또는 어떤 물질은 이온 결합하기가 쉬운 물질, 이런 것은 그 물질의 화학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화공 안전에서 보면 응상물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응상물질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상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폭갱을 일으키는, 여기서 폭갱은 당분간 조금 어렵겠지만 폭발의 종류입니다. 폭발을 두 가지 모드로 나눠보면 폭연, 그 다음 폭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폭발을 할 때 연소 속도가, 이거는 음속 이하인 경우, 음속 이상인 경우를 폭갱이라고 하고, 이하인 경우를 폭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폭갱을 일으키는 액체 또는 고체, 이 응상이란 말은 응축된 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물질을 응상물질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 응상물질의 폭발은 기상물질보다 에너지 덴시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밀도가 기체보다 엄청 높기 때문에 폭발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응상물질. 그래서 이를테면 뭐 영화에서 C4 컴포지션, 뭐 이렇게 폭발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폭발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상물질로 보면 종류에는 뭐 산화에틸렌, 응축된 산화에틸렌, 질산암모늄, 이러한 물질들이 특히 유기과산화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물을 나누는 기준에 있는 첫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응상물질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은 이제 혼합물과 순물질,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변화가 다양하고 혼합물인 경우에 각 성분의 성질을 유지하고, 이건 이제 서로 순물질을 이렇게 서로 혼합한 거죠.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긴 물질이 아니라 각각 개별에 해당하는 순물질을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각 성분의 성질을 유지하고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순물질로 분리가 가능하고, 이를테면 뭐
액체인 경우에는 끓이면 끓는 점이 낮은 것들은 먼저 이렇게 증발을 해서 우리가 분리가 가능하죠. 다른 비율로 혼합하여 다른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 예. 순물질은 그냥 순물질이죠. 그래서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 성질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혼합물은 또 다른 관점에서 균일 혼합물, 그러니까 혼합물 두 개 순수한 물질을 섞었는데 상이 분리가 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의 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물질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죠. 불균일 혼합물은 상이 하나의 상으로 섞이지 않고 각각 상이 구별이 돼서 분리되어 있는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죠. 순물질은 서로 다른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화합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소인 경우에는 더 간단한 물질로 분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 화합물은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한 거기 때문에 분해가 가능하죠. 일정 성분비로 반응한 그런 화합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